반갑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이 일어날제 공사와 정사를 대조하여 그 마음의 시작부터 공변되고 바르게 하라. 바늘 구멍으로 소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나니 한 구석에 삿된 마음이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본원에 반조하여 바른 마음으로 돌려야 후일에 후회가 없으리라. 이상은 정산종사법어 제9부본편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교당에 불타는 파라핀초를 쓰고 있는데요. 이 충전은 항상 교관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충전할 때 좀 초가 이렇게 좀 새는데 교관님께서 요령 있게 잘 하셔서 저는 손을 아예 안 댔거든요. 늘 해주시니까. 근데 이번에 안 계셔서 빈 곳을 좀 채우려고 했다가 또 새가지고 교관님 오시면 또 부탁드려야겠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꽃꽂이를 하고 있을 때도 가끔 내려와서 이제 파라핀초를 확인하시고 이제 충전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교당에 오고 나서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이 파라핀초 4개가 닳는 속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관님께서 이제 파라핀초를 충전하시고 나면은 진짜 어떻게 이게 자로진 듯 이렇게 똑같이 하셨을까 싶을 만큼 되게 반듯한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특히 저 왼쪽 그 가장자리에 있는 파라핀이 확 눈에 띄게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저도 궁금해서 도대체 왜 저기만 닳지? 심지가 좀 더 저기가 길어서 빨리 닳나? 보면은 오히려 다른 파라핀초 심지가 더 길고 막 불도 더 세고요. 근데 우리 눈으로 크게 구별이 안 될 뿐이 여러 요소가 있겠죠. 미세한 심지의 차이나 바람이 드나드는 길이나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또 에어컨 바람이 또 여름에 이쪽으로 더 많이 닿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같은 공장에서 만든 심지라고 해도 혹시 조금씩 다른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하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던 중에 제가 복의 누수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복락도 이러하겠다. 똑같이 복을 지어도 왜 누구는 잘 풀리고 누구는 잘 안 풀릴까? 그 사람이랑 나랑 별로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또는 오히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풀리고 나는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그 차이를 알기가 어렵지만 사실은 분명히 이제 크던 작던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복은 어떠한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차이가 이제 확 벌어져 있는 거죠. 역으로 그 사람이랑 나랑 복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시작점은 아주 작고 미세한 차이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다른 사람보다 누군가를 조금 더 잘 봐주거나 조금 더 좋게 봐주거나, 그 사람이 조금 미운 짓을 했을 때도 조금만 더 남들보다 용서를 해주거나 했을 때, 그것이 지금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도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돌이킬 수 없이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되고, 남들과 감히 갈 수 없는, 함께 갈 수 없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졌던 습관 하나나 이 작은 업력 하나가 눈덩이처럼 계속 이제 불려져서 나중에는 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에 대한 생각조차 완전히 이제 놔버리고 싶은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을 하겠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제가 어느 후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 후배가 의아해하면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교무님에게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저도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도 가끔 종종 생각했던 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부터 저에게 좀 무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은 나한테만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그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제 하나의 약점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바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거였는데요. 저는 집안에서도 친가에서도 막내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막내들의 습성이 있잖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사랑받고자 하는 습성이 있는데 게다가 제가 간사 근무를 안 하고 바로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계속 막내였어요. 계속 이제 4학년 때 그제서야 저보다 이제 1살 어린 이제 친구가 오게 되는. 근데 이제 이 장점은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경계심을 갖기보단 항상 호감으로 먼저 다가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그리고 좋게 봐주길 바라는 중생심이나 또 낮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누군가는 좋아해 줬지만 누군가는 만만하게 보고 좀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도록 만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제 그런 막 호감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주는 그 모습까지도 보면서 질투를 하고 저를 좀 이렇게 대하는, 못되게 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좀 단호해지기를 바랬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못 넣은 거죠.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어떻게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 기질은 저로 하여금 저 스스로 상대방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안 시켰는데 알아서 그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죠. 제가 준 거죠.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게. 그래 놓고는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제 못되게 굴 때마다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또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냥 포용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불보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감당할 그릇이 아닌데 제가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할 때도, 그리고 저보다 한참 후배님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 이렇게 좀 나이만 믿고 무례하게 구를 때도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제 끙끙대면서 마음의 깊은 이제 원망심이나 미움을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피해의식은 저를 자꾸 작게 만들고 간급하게 만들었는데요. 상처가 쌓이면서 반작용으로 마음에 가시가 생겨서 작은 일에도 나중엔 예민해지고 조금이라도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조금이라도 나를 함부로 대했다는 생각이 들면 흘려보낼 일도 저 사람은 성질이 못됐다, 무례하다, 인성이 안 좋다 이런 딱 낙인을 콱 찍고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하게 해서 까칠해지기도 하고. 근데 괴로운 거는 사실은 저잖아요. 그러면 마음 공장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생산하고 이걸 또 연료로 더 큰 스트레스를 재생산하고 그러면 이제 공부심, 청정심은 완전 사라지고 이제 내 안에는 제가 스스로 만든 괴로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심하면 이제 제가 안 좋게 보는, 나쁘게 보는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마저도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친한 거 보니까 그래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제 복락에 누수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네,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관님의 자주 하시는 표현을 빌리자면 복락이 들어올 구멍을 아예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원망이나 미움은 간급에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방금 드린 제 이야기는 이제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저의 생활 전반에서도 이제 이따금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낮은 자존감입니다. 저에게 왜 교무님에게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많아요? 라고 물었던 후배는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연차 차이도 많이 나는데 누구에게 별로 무례함이 당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혹시 그 후배에게 무례하게 굴더라도 그 후배는 뭐지? 그냥 이러고 콧방귀를 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즉 남에게 별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은 아주 좋은 자존감을 가진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한참 어려도 참 부러워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참 존경하는데요. 복의 누수란 건 곧 자신의 약점, 단점, 업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나비 효과와 같아서 우리가 볼 때는
내 낮은 자존감이 복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할 수도 있지만 끝에 가서는 반드시 그 낮은 자존감이 복락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보지 않고 나는 잘했는데 복이 없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격적인 완전함을 구축해 가야 복락이 물샐 틈 없어져서 자꾸 쌓이게 됩니다. 이쪽의 특성이 저쪽에서 무슨 관계야가 아니라 이 인성, 수행, 인격 이런 마음 공부를 계속 잘해 나가면 분명히 다른 쪽에서 복락이 있게 되고 진리 공부가 도대체 복이랑 무슨 관계야 해도 이것이 분명히 나중에 우리의 행불행과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누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째는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하는 방법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셨죠. 이 일기법이 특히 그것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계문 체크를 하다 보면 이 계문 공부만 잘해도 복이 새나갈 구멍을 다 막겠다라는 감상이 듭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볼 땐 불교 스님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좋은 말을 이렇게 짜집기해서 조회수를 올리게 만든 영상들 같은데, 뭐 복이 새는 습관, 복이 들어오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복이 참 거기 보면 맞는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복이 새는 습관 중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원망하는 말, 뭐 비교하는 마음, 게으름, 탐욕, 남의 불행을 즐기고 거짓말, 험담을 일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 옆에서는 옆에 있기만 해도 복이 줄줄 샌다고 하는데 또 이게 우리 계문으로도 체크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복을 세는 습관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 계문이다. 또 하나 방법은 의도를 거는 것인데요. 만약 내가 현재 상황이 만족스러우시면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잘 안 풀리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왜 나에게만 이래가 아니라 지금 나의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연마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야 할까를 연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왜 나한테만 이래?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렇게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일기 공부를 하더라도 그리고 의도를 걸더라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참 어렵고 누군가에게는 자기를 직면한다는 게 참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체크를 한다고 해도 빠트림 없이 하기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고누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냥 한두 명의 사람이 나를 그냥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꼬집듯이 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지만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짚거나 아니면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아끼는 사람 또는 객관적인 편이거나 공부가 깊은 분이 하는 이야기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같은 걸로 동일한 문제로 부딪힌다고 해도 그 역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나에게만 무례한 거야 라고 했지만 제가 그런 요소가 있었듯이 누군가와 계속 같은 문제로 부딪힌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작거나 이 단점이 좀 작을 때는 주위에서 말해줄 수가 있어요. 너 이런 거 좀 고치면 좋겠는데 이렇게 쉽게 좀 친한 사이에 말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그 사람에게 좀 커지고 콤플렉스로 자리 잡았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 차마 말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실컷 복수해놓고 이걸로 다 깎아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을 때에는 수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소한 이야기도 다 받아들일 그런 여유가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듣기 거슬려도 이제 불편해하고 거북해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너 사실은 이런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자신이 너무 없으면 오히려 그 말을 해준 사람을 고맙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오는 그 고해를 그냥 직격타로 맞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학생 시절 정말 그 순수한 꽃발신심이던 시절에 주위 도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마음, 그러니까 교단을 향하고 스승님을 향하는 이 마음을 변한다면 서로 때려서라도 고쳐주자. 만약 우리가 변해서 교단의 민폐가 된다면 서로 이제 멀리서 근무를 하더라도 쫓아가서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자. 이런 약속을 제가 여러 사람이랑 웃으면서 했어요. 이제 우리도 학생 때 뭐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린 절대 그러지 말자. 만약 그러면 진짜 뺨을 때려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교무가 되고 각자 여러 일들을 겪고 왔고 몇 명은 이 회상을 인연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 저와 약속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교단을 시비하고 화를 낼 때 정말 가까운 도반들마저도 들어주기만 할 뿐이지 차마 그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무님의 가족과 관계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내가 양쪽 다 들어봤는데, 자세히 들어봤는데 교무님 오빠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라고 그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울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교무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과 꽤 오랜 세월 가까이 지내온 도반이 있는데 그 도반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그러니까 보통 위로나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알고 있을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어라고 알고 있어도 차마 솔직하게 다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까지 다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만약에 털어놓으면 그래도 건드려 볼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쩌면 그 상대방도 자신의 속마음을 모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에게 아픈 말을 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하니까. 근데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사실은 그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수용적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작은 단점이나 작은 약점부터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나중에 큰 문제가 덜 발생하고,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평소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에게는 좀 그나마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교도님들도 그럴 텐데 교무님들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어야 말을 하지,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혹여라도 나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잘 그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지 마시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사람의 말을 수용하겠다. 듣기 싫어도 수용하겠다. 안 되면 진짜 내 가슴을 찢어서라도 수용하겠다. 이런 각오로 임하셔야 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냐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복락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 나더라도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승님의 지도입니다. 확실히 진단하고 처방을 해주실 스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복락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데요. 공부가 깊고 법이 높으신 스승님들께서는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막 이러쿵저러쿵 막 시비하고 물고 뜯으면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할 때,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 스승님들께는 별것 아닌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그냥 놓으셔도 되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과연 별것 아닌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기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문제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시고 과하게 대처하시고 과하게 혼내실 때는 지금 당장은 뭐 큰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라고 할 수 있지만 멀리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의 일생사나 영생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크게 혼내시기도 하는 건데요. 이런 스승님을 만났을 때 이런 분이 해주시는 말씀은 비록 내 주위 사람들이랑 의견이 달라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산 중간에서는 옆에 나무, 뭐 벌레, 바위, 흙 이런 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야 산 전체가 보이듯이 우리들은 그냥 사는 거, 현실 사는 크고 작은 문제만 보이지만 또 그마저도 사실 제대로 보는 게 아닌데 본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스승님들께서는 위에서 전체를 보시고 멀리 보시고 근원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핀주 하나만 유독 많이 닳는 이유도 저는 전혀 감이 안 오지만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과학 전문가, 과학도가 오면은 바로 알 거예요. 아, 이거 때문에 그러잖아요. 라고 할 텐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복락이 새어나가는 이유도 우리보다 더 전문가, 그리고 더 지혜가 깊으신 분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야기를 당사자에게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용적인 자세와 비슷합니다. 사람은 특히나 자기 복이 새는 곳,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게 자기라는 아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교관님께서는 그 본인이 좋아하는 것일수록 집착과 애정이 많고 감정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부분에서 복이 샌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건들기만 하면 감정이 일어나니까 볼 틈이 없는 거죠. 그 정말 신신 깊은 교도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이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교무님께 저에게는 다 말씀해 주세요. 제 약점, 단점 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지만 정작 당신의 가족이나 특히 뭐 자녀, 손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 교무님께서는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인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고 살짝 찔러봐도 거기서 감정이 막 나오고 철옹성과 같으니 본인 생각에는 교무님께 나는 다 오픈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어느 영역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공심이 출중하신데 정말 출중하신데 교당에 막 헌신하고 헌공도 막 모든 살림 가져와서 하시다가도 딱 어느 영역이 되면 남들 이상의 과한 착심과 욕심으로 개인의 이익을 취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심지어 공사에 방해가 되니까 저렇게 신심과 공심이 뛰어나더라도 이 부분에서 정말 강한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도 좋은 일이 절대 아니잖아요. 공도자신데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이 역시도 그분의 이기심과 감정을 건드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분이 아프더라도 말씀드리고 직면하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렇기에는 이미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말해서 바뀔 수도 없고 본인만 아프다, 본인만 괴롭다, 그리고 교당을 미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후에도 기회만 되면 조금씩 찔러보셨대요. 조금씩 괜찮으면 또 찔러보고 괜찮으면 또 찔러보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분이 조금 변하셨다는 말을 이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걸림없는 부분이라면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런가요? 하고 이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금방 바뀔 수 있지만 내가 강하게 업력이 얽혀있는 곳은 바뀌기가 쉽지 않은데 스승님의 지도 속에서 오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 변해갈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스승님을 만나신다면 그런 찌르는 얘기를 하셨을 때
기분이, 감정이 올라올 때 딱 알아차린 거죠. 지금 나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된다면 정말 빨리 변하고 더 빨리 복락의 누수를 막겠죠. 복락의 누수를 막아서 복락이 물샐 틈 없어지는 방법으로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상시일기, 계문, 의도 등으로 스스로 점검하기. 둘째는 수용적인 자세로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듣기. 3번째는 스승님의 지도 받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3가지나 되니까 나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누수를 막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로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대종사님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건데요. 공부하라고 하셨으니까 공부하고, 복 지으라고 하셨으니까 복 짓고, 감사생활하라고 하셨으니까 감사생활하고, 미운 놈 잘 봐줘라 하시니까 잘 봐주려고 하고. 대종사님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지혜도 생기고 복락도 생긴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예전에 제가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에서 매우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이거? 안 보신 분도 계신가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시죠? 스승님들이 절에 들어온 이 조폭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참 재밌죠? 내기를 하잖아요, 대결을. 그러니까 조폭들은 절에 남기 위해서, 스님들은 쫓아내기 위해서 대결을 하는데 그게 3,000배 잠수하기, 화투 등등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무승부의 상황에서 마지막에 주지 스님께서 이런 문제를 내십니다. 깨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기. 기억하시나요? 근데 이 방법은 깨진 부분을 막고 물을 계속 붓는 것도 아니고, 물과 내가 둘이 아니니 제가 바로 물입니다 하고 이제 항아리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제 조폭들이 깨진 독을 들고 10분 안에 해야 했거든요. 연못으로 가서 그 못 안에 독을 던지고 연못 물에 푹 담궜을 때 깨진 독이 가득 채워졌고, 주지 스님은 웃으시면서 맑은 물이 철철 흐르는구나 하고는 그 사람들이 절에서 남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자비에 푹 담겨지면 비록 깨진 부분이 있는 독이라도 가득 채워집니다. 과거의 업력이 밀려와서 폭풍우 치듯 휘몰아쳐도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벌벌 떨면서도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폭풍우를 벗어나고 밝은 하늘 아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이게 종교가 있는 이유겠죠. 우리는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알으셨으며, 우리는 복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이비 종교라면 분석하지 않고 따지지 않을 때 죄악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처님의 정법 회상을 만났을 때는 이 사량 분별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처음 업무길 오시면은 그 기간이 있어야겠죠. 이게 사입이야? 맞아? 그 기간이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이게 정법 회상이다라는 걸 믿고 다니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건데요. 왜냐면 이 사량 분별이 오히려 우리한테 되게 중죄를 짓게 하거든요. 8조의 진행사조 중에 이 신분의성이 있죠. 진행사조 신분의성 중에 의는 이 법을 탕마하는 바른 의심이지 불신으로 저울질하는 호의, 여우 같은 의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다 내려놓고 누수라는 생각마저도 내려놓고 오직 대종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근데 또 조금 해놓고, 저도 보면 조금 해놓고 난 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잘 되는 부분만 해놓고 난 잘하고 있어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대종사님께서 시키셨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꼭 해봐야지
하셔서 이제 대종사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듯이 이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가 잘 체크하시고 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한 마음, 한 생각, 한 행동 다툴 때마다 은혜롭게 잘 다투셔서 영생의 복락이 한량 없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